비무장지대는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무장이 삼엄한 경계선이다. 어떤 이는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한 곳으로 본다. 병사들은 철통 경계 속에 어떤 작은 도발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It obviously creates the highest level of tension you could have. They are not at peace, but they're not at war. Within literally seconds, if not minutes, this entire place could be elevated to a immediate combat zone. DMZ 주변의 긴장은 숨이 막힌다. 2003년 4월,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놓으라고 미국에게 자랑했다. 여러 달째 긴장이 고조되던 끝에 결국 북한이 미국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Today, the North Korean regime is using its nuclear program to incite fear and seek concessions.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 정부는 구두 위협과 대결적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미국은 강권으로 우리의 군사적 위력을 시험해보려 하지 말아야 하며 이 논란의 한복판에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있다. 그는 국제적으로는 미제 인물로 되어 있지만 북한 내에서 그는 거의 신에 가까운 절대자로 존경받는 통치자다. What we have in North Korea now is a cult, almost a religious cult. Anytime the press is admitted into North Korea, it's usually for some very carefully choreographed event that's designed to send a message to the outside world, and the message is usually we love our leader, the leader is strong. 김정일이 1994년 아버지로부터 권좌를 물려받았을 때 많은 관측통들이 그는 지도자 자질이 없는 괴짜라고 평가절하했다. He was called a philanderer, he was a womanizer, that he was a dummy. This was more or less the common understanding of Kim Jong-il. But that's not true. He's a formidable strategist and he's a formidable power wielder. The point is, he is the unquestioned leader of North Korea. He has a 1 million-man army under his direction. He has, we believe, nuclear weapons at his disposal. And, more importantly, he has the unquestioned support of his people. 위기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적다. 통치자의 의도에 따라 북한은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I've worked in Iraq, but Iraq is, like Switzerland compare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 is probably the most secretive place in the world. 북한은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There are no foreign newspapers. There are no television programs from foreign nations. All the radios are manipulated. You only can receive the state propaganda. 컴퓨터는 극소수의 행운아만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휴대폰도 그렇다. 극소수의 외신 기자들만이 제한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나마 국가기관에 의해 도청된다. You feel constantly watched and people are very anxious about talking to you. Their bodies freeze up as soon as you come near them and ask a question. You can see intelligence officials sort of lurking behind interviewees. 북한 당국이 애써 막아왔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내부 사정은 많이 노출됐다. 1990년대 치명적인 기근이 확산되자 수많은 난민이 중국으로 그리고 그중 일부가 남한으로 가서 폭로했기 때문이다. 반평생을 굶주림과 압제에 시달렸던 지혜남은 1998년에 북한을 탈출했다. 이북은 책임을 못 지고 그저 오늘 현재까지 그저 전쟁만 일으키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같은 내가 이북에 내 선조의 무덤이 있는 내 자신이가 이북을 원망할 정도니까 얼마나 나도 이북에 대해서 한멸을 느꼈으면 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혜남은 북한 동부의 산업도시 함흥에서 가난 속에 자랐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에 결혼하여 외아들을 낳았다.
관계가 어려워졌다. 쌀이란 거는 이북에서 한 사람당 거저 보통 거저 학생들은 하루 한 끼에 100g 밥을 먹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데는 난 못 사는 집안에서 가서 200g 밥과 배를 못 채우고 그냥 그저 가정 살림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남편과 아이를 먹여 살리자고 수혈소에 다녔어요. 지혜남과 그녀 가족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들이 배고파서 막 그래서 그 어머니 가슴을 후비던 그거 생각하면 막 나도 그러니까 나는 이북의 식량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싸우면서 이혼했어요. 이혼하니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여자를 얻어 살았지요. 다른 여자를 얻어 살면서 아마 내 생각 같았으면 지혜남의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갔다. 그것이 그녀 가족의 마지막이었다. 다른 여자를 얻어 살면서 아마 내 생각 같았으면 아이가 후덕만 돼서 얻어 못 먹고 후덕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가 경제적 위기에 빠졌으니까 죽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지혜남의 이야기는 수백만 북한 주민의 고통을 반영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극동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해진 것일까? 그 해답은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우여곡절이 많은 한반도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최초의 국가는 BC 2333년에 건국됐다.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은 문화가 발달하여 독특한 전통과 각종 예술과 문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창적인 문자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국은 나라 안팎의 내후 외환을 겪었다. 한국 땅에 나라가 생긴 이래 수백 차례의 외침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마지막이 1904년의 일본의 침략인데 그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So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can be characterized as a very brutal rule of the Korean people by the Japanese. 항일 의병들이 게릴라전을 펴며 저항했지만 한국은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소련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했다.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것을 두려워한 미국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 그 남쪽에 진주했다.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along the 38th parallel. The Stalin's Soviet Union occupied the top half and the Americans occupied the bottom half. 남쪽에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질 즈음 소련은 서둘러 북쪽을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었다. 1948년 평양이 북한의 수도로 정해졌다. 2년 후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초대 지도자로 36살의 김일성이 취임했다. 처음 그는 소련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The Soviets essentially picked Kim Il-sung as the leader of the nation, and without their help, there's a very good possibility he would never have led North Korea. 김일성은 1912년 평양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족이 만주로 이주한 후 김일성은 중국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그의 학업은 중학교 2학년 때 중단됐다. 그는 퇴학당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에 가입한 죄로 투옥되었다. 1930년에 석방된 그는 당시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던 일본에 대항하여 게릴라 부대에 들어갔다. 거기서 김일성은 강인하고도 잔인한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He couldn't trust anybody. Sometimes he had to get rid of some of the people. In that sense, he was very ruthless. I think some of the traits of this later on you'll see in North Korea in his political purges. 1941년 게릴라 부대가 만주에서 쫓겨나자 김일성은 소련군에 입대하여 5년을 지냈다. 그러던 중에 북한 지도자로 발탁된 것이다. He was a very shrewd politician and remained very skilled in being able to outmaneuver his adversaries in domestic politics. 북한을 확고하게 장악한 후 김일성은 남쪽을 넘보게 이른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을 침략했다. 목표는 김일성 지배하에 통일공산정부 수립이었다. 몇 달 후 중국이 30만 대군을 파병하여 북한을 도왔다. 전쟁 말기에는 그 수가 100만이 되었다. 한편 미국 주도하의 유엔도 전쟁에 개입하여 남한을 도왔다. 전쟁 결과 남북 모두가 철저히 파괴되었다. 전쟁 끝나고 나서 폐허지원 뭐 전부가 폭격에 맞아가지고 서울이 형편없었어요. 뭐 이제 더러 이제 군데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집 이렇게 기둥만 남은 데도 많았고.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 및 중국 간의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자 적대 행위가 종식되었다. 휴전협정은 기본적으로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경계를 이루었다. 이 경계선이 폐쇄되면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은 더 이상 왕래가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1952년 당시 26살의 여배우였던 하보람은 서울에서 살다가 바로 그해 남동생 하상익과 헤어졌다. 얘가 뭘 살아나간다고 이름이 나가가지고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없어서 그냥 굉장히 그냥 찾아다녔죠. 하상익은 그때 실종됐는데 당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에게 징용돼 간 것이 거의 틀림없다. 누이 하보람은 지금도 남동생을 그리워한다.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고는 빌었죠. 어디서 살든 살기만 해달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한이 맺혀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 못 봐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첫째 안타까운 것은 남자가 하나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친정 쪽으로 우리 이 아버지 쪽으로요. 그거 남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저희는 전부 시집가고. 북한 시민 가운데에는 하상익처럼 원대한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 비밀리에 숙청됐기 때문이다. 한국전이 끝난 후 공산당 내 한 분파가 김일성을 축출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게릴라 시절 적을 다루듯이 그는 이 일파를 처형하고 투옥하고 유배시켜버렸다. In July 1953, he brings these 12 conspirators to a military court and he tried them and sentenced 10 of them to death. 그러나 김일성이 당면한 문제는 정정만이 아니었다. 한국전은 북한을 초토화시켜 사실상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Eyewitness reports from the time say that there was barely a village standing. Pyongyang had been leveled. There wasn't much remaining of the infrastructure, as you can imagine. 김일성은 재건 계획을 수립했다. 그 후 중국과 소련의 도움으로 북한 경제가 급속하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They were coming from such a low base that their economy was humming along once they had the infrastructure up and running.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의 정치 철학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자립을 뜻하는 주체 사상이었다. 오늘날 주체 사상은 북한의 정신적 길잡이가 되고 있다. 모든 나 생활에서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인 걸로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주체 의식 간섭 없이 그러나 주체 사상은 민족주의를 고취하여 시민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He crystallized this Juche idea of being politically self-reliant and economically self-sustaining
and militarily self-supporting, self-defending. 주체 사상에 따르면 북한은 선택받은 나라로서 위대한 지도자가 다스리게 돼 있다. 저희가 배울 때는 주체사상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은 김일성이가 중심이다. 결론적으로 주체 사상은 북한의 종교가 되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김일성이 신이 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틀이 잡힌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주체 사상만 머릿속에 가득 찬. 아이들의 세뇌 작업은 오늘도 계속된다. It's hard to provide a description of how Kim Il-sung was able to establish himself as the unchallenged leader of the Korean people with the people's support in terms that would be understandable to individuals in the West. And this is because the cult of personality which Kim Il-sung developed surrounding himself after 1956 really was so extensive that it would have made Joseph Stalin and Mao Zedong blush. 평양은 북한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다. 마치 김일성의 신전처럼 꾸며졌다. 재건된 수도 평양은 공산당의 금자탑이었다. 그 사람들이 평양을 가지고 공산체제를 지상락을 하고 선전하는 거에 체결되고, 그리고 지배하면 살려를 못하게 하고. 김일성을 기리는 수천 개의 벽화와 기념비가 세워졌다. 김일성 기념품은 언제나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으로의 접근은 선택받은 극소수의 특권이다. 지금도 북한 주민이 평양에 들어가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평양 시민이 되는 거는 누구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지방으로 추방시키고.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시골 마을이나 지방 소도시에 분산돼 있다. 이것이 특권층과 빈곤층의 차이다. The rest of the country is entirely regimented. You have to work where they tell you to work. You have to live where you're assigned to live. You can't travel. There's no freedom of speech. There's no freedom of assembly. 또한 종교적 의사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방되고 있을 때는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가 있었는데 그거를 말단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또 김일성 연구실 이런 게 많아요. 각 구마다 김일성 사상 연구실, 무슨 김정일 사상 연구실, 각 구마다 답사 해도 그런 것만 많이 생겨나지 종교랑 일체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지도자 찬양하기와 동시에 두 가지 적을 증오하도록 교육받는다. 세계에 대한 건 의식도 못하고 오직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상 교육만 하다 보니까 모르죠. 그래서 미국이 나쁘고 한국이 나쁘고 이런 소리만 하다가 우리도 그때만 나쁜 줄 알았지. 1960년대부터는 선전 영화를 통해 어린이들을 학습시켜왔다. 미국 놈은 어떤 놈이죠? 미국 놈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승냥입니다. 오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승냥이 같은 미국 놈을 꼭 거꾸로 들여야 합니다. If you talk to a North Korean, they can tell you how basically everything in Korean history, going way back when, is the fault of the United States. The view of the Korean War from the standpoint of the North Koreans is that it was started by the United States. 1960년대 김일성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혐오의 표시로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했다. 그는 군사력 강화 수단의 하나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1965년에 소련이 북한에 원자로를 주자 미국은 이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my judgment, began its nuclear program for a very simple reason. It has to do with the North Korean determination to provide for its own self-defense. It developed its nuclear program as a central feature of the ideology of Juche and self-reliance. 하지만 주체 사상은 개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 갇힌 수십만 주민에겐 해당이 없다. (30년을) 권좌에 앉아있다 보니 김일성에 대한 존경은 거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김일성은 64살이 되자 큰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키우기 시작했다. Kim Jong-il has no particular claims that would justify him being the leader of any particular country, except for his birth. 김정일은 1942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늘 나가 지냈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지내야만 했다. 그런데도 어린 김정일은 아버지를 존경했다. 훗날 후계자를 정하게 되자 김일성은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인 김정일을 지명했다. His first priority was making sure a family member took over and to continue his good work. That's the way he saw it. And he thought also Kim Jong-il would try eventually and reunify the peninsula, which means making the entire peninsula communist. 1980년 38살의 김정일은 당서기에 임명됨으로써 후계자임이 명백해졌다. He was placed in charge of a number of important responsibilities, but not least of which, and this is significant, he became the chief ideologue for the ideology of Juche.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를 기리는 수천 개의 건물을 짓고 동상을 세웠다. 1980년대 초기 평양에 34,000여 개의 기념물이 들어섰다. 그러더니 병원, 학교, 가정에 자신의 초상화를 곁들이기 시작했다. 김정일도 아버지처럼 신격화되었지만 아버지와는 여러모로 달랐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플레이보이이며 서구 문화를 쫓는 타입이다. 그는 영화광이며 특히 서구 영화를 즐긴다. 그는 국가 예산으로 정교하고 커다란 촬영선을 지었다. Kim Jong-il doesn't have his father's charisma. He also doesn't have his father's war record. He also seems to have been basically like a spoiled rich kid. He liked making movies. 김정일은 허세를 부리며 거만하지만 실은 그에게는 열등감이 있다. 바로 그의 외모다. 머리만 보면은요, 다 이 김정일이 그 머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무인의 외모적으로 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 딸리 있어요, 중앙당에. 원래 그 날 때부터 그게 아니고 옆에서 그 치장해 준 거죠. 그 머리를 이렇게 던지거나 머리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으스해 보이죠. 남다른 성적 취향이 있어서 소문으로는 개인적 쾌락을 위한 기쁨조를 거느리고 있다고 한다. These young women are taken from an early age, around maybe 16, 17, 18, from their schools. They're specially selected for their looks. It's deemed to be a great privilege to serve in one of these pleasure teams, and they're taken off to whichever pleasure palace that they happen to be assigned to, and they serve Kim Jong-il's needs. 김정일은 아버지와는 달리 상식을 벗어난 면이 있지만 권력을 휘두르는 점에선 아버지와 같다. 김정일이라는 게 자기 하나밖에 모르고 옆에 사람은 다 몽땅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저를 먹어 쳐버리고 수용자 쳐있기 때문에 누구나 김정일이라는 북한이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움도 필요 없고 그 사회는 오직 그것만 없어야만 그 사회가 세계가 골칫거리가. 김혁은 김정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으로 인터뷰 당시 19살이었다. 그는 2002년 북한을 탈출했다. 물품을 불법 유통시킨 채로 3년을 수용소에서 살았던 터였다. 그는 공포스러운 북한의 감옥과 수용소 생활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묘사한다.
타거나 완전 불같은 뭐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자기 혼자만 끌어안고 있으면 또 어딘가 모르게 많이 힘들어지고 뭐 북한이 뭐 이렇게 살았다 이런 드러난 얘기들을 뭐 실제 말하는 것보다 또 그림으로 보여주게 되면 또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거야.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예전에 살아온 그때 힘들던 그때가 막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그의 증언은 다른 탈북자나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재확인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비밀리에 운영되는 수용소 시스템의 악몽을 폭로한다. 27% from the whole territory of North Korea are off limits for all the foreigners. All the UN organizations are not allowed to go to all these areas, and these are exactly those areas where all the concentration camps are located. 최근에 찍은 극소수의 위성 사진을 제외하면 이들 감옥의 존재는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유린은 이미 1950년대부터 행해진 일이다. There are basically two different systems of detention. The first is the Kwanli cell, which are purely political prisons, and the second is called the Kyuhwa cell, in which you have people who have committed criminal offenses, or what would be criminal offenses in a normal society. But you also have people who have been charged with what would not be offenses in a normal society. 범죄자의 대상은 노인이건 젊은이건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는다. 1993년 지혜남은 이혼의 고통을 겪는 도중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북한 여호에 나오는 남한 노래를 배웠는데 바로 그 남한 노래를 부른 게 죄였다. 내 마음을 달래주느라고 동물집에 나를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거기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나머지 노래를 불렀는데 남한 노래를 홍도야 울지 말란 노래를 불렀어요. 내 운명이나 비슷하고 마음의 심리적 고통과 은은하게 일치되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그 노래를 그 동무들 앞에서 밤에 불렀어요. 울면서. 거기서 춤도 췄어요. 근데 이게 인민반에서 안전부에 신고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전부에 내가 잡혔는데 지혜남은 교화소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고문을 당했다. 안전원들이 드나들면서 거기다가 나를 세워놓고 입을 틀어 막았어요. 나를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 팔과 나를 팔을 이렇게 붙잡고 그 다음에 자기 구두를 신은 팔과 나를 이 바지하고 반스를 몽땅 뺏기고 성폭행을 했어요. 보다 심각한 정치적 범죄자로 분류되면 재판 절차도 없이 관리소로 넘겨진다. 이곳은 강제 노동과 고문, 기아와 죽음이 다반사인 곳이다. In short, they're treated terribly. If you don't feed people enough food and force them to do hard labor, they succumb to sickness and disease and industrial accidents and die in large numbers. 안철은 22호 수용소라는 대표적인 관리소의 경비원이었는데 1994년 그의 아버지가 반김정일 분자로 낙인 찍히자 북한을 탈출했다. 하지만 경비원 시절 그 자신도 수감자들을 학대하기 일쑤였다. 내가 때려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당연하다는 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휘관들이 그 인간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지 말고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보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연좌제에 걸리면 시민들은 영락없이 감옥에 가야 한다. Not only the individual person who has run afoul of the government for whatever reason, but that person's family, children, grandchildren, are also imprisoned for life in these penal labor colonies.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 수감자들은 한 번에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앉아 체벌을 받는다. 30분, 1시간 정도밖에 못 쉬거든요. 휴식 시간이라 하게 되면 하루에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요. 저녁 9시까지. 네. 그게 규정이거든요. 그
그냥 하루 동안은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배급 잘 주지 이 않지. 부부는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신원을 밝히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해외여행을 한 죄로 체포되었다. 다 사람이 다 죽게 돼서 있거나 새벽 4시 때 이렇게 무릎 딱 이렇게 하고 딱 앉혀놨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파라티푸스 걸려서 어제는 보름 동안 먹지 못했지. 어제는 열이 제일 세게 나서 막 정신나 기가 못 들지, 눈 못 보지. 그다음에 죽자고만 햇살이 막 치는데도 그냥 그게 안 채나요. 급식이 너무나 형편없어 수감자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수용소가 이제 산골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쥐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주워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영양 보충 많이 하는 동물의 쥐인데 그 고문받다 죽는 사람도 있고 굶어 죽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만화 사고로 해서 죽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수용소 그 주변 야산에 이렇게 보면 그 공동묘지 말고 가서 이제 그냥 갖다가 묻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고 흉터를 해버리는데 그 주변 가게 되면 이제 그 무덤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그 누나가 깜짝을 안 해요, 수용소에서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이 수용소 밖에서도 죽음의 고통이 북한 주민들을 목조르고 있다. (1993년) 북한은 자기들이 1985년에 가입했던 핵확산 방지 국제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그리고는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 쓰고 난 핵연료를 빼돌렸다. 이것은 핵무기의 원료 물질이므로 미국은 우려 속에 주시했다. 이듬해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가진 후 협상이 이루어졌다. North Korea has assured us it will not reload its 5-megawatt reactor with new fuel.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했고 그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 원료급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는 원자로인 경수로 2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했다. It was called the Agreed Framework, and it was viewed at the time as a very important step forward and a sign that North Korea was prepared to open up. 카터가 북한을 방문한 지 3주 후에 김일성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 당시 82살이었다. 조선민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소요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When he died in 94, there was mass grieving in North Korea, and if you go back and look at the tapes now, you can see that a lot of that is very genuine. They really are real tears. So they did love the man, and they viewed him as their salvation. 숙청과 수많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도자 중 김일성처럼 우상으로 떠받들린 자는 없을 것이다. For many years, individuals diminished the skills of Kim Il-sung, but he was a survivor. He ultimately, of course, created, as I've said, a cult of personality which really was beyond exaggeration in terms of its power on the North Korean people. 김정일은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대중연설은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라디오 방송은 그를 경의하는 지도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4년간의 애도 기간을 가진 후 56살의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공식적으로 장악했다. 혈서까지 썼어요. 이제 아직 손에 지금 아직 이게 상처가 있거든요. 칼로 이게 찢어갖고 김일성이 또 그 사망했을 때 김정일에게 충성당한다고 이제 그 혈서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북한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김일성이 좀 다르다는 거. 때 죽을 때 거기다가 건설해가지고 그걸 김일성은 효자라고 자기가 아버지 효자라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 목적이 그게죠. 아버지 역사 없으면 자기가 못 살기 때문에 백성이 받들이지 않기 때문에
he, I think, inherited from his father genetically the same sort of political savvy which Kim Il-sung had, which allowed him not only to consolidate but to maintain his power. And in many respects, Kim Jong-il, father like son, is building upon those same skills that he learned from his father. 그러나 김정일은 곤두박질치는 경제도 물려받았다. 북한의 경제 붕괴는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써야 할 돈을 군사비에 퍼부은 결과였고, 또한 1991년 소련의 붕괴 때문이기도 했다. 소련이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련이 원조를 쓰기 받아나니까 소련에서 한 60%가 식량품, 그다음 모든 게 기름을 그렇게 쓰기 지원하다니까 소련 때문에 쓰기 좀 살았는데 소련이 완전 붕괴, 사실 붕괴되면 그다음 이 원조가 없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 타가면 내려가면서 대규모의 식량 및 에너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평양 외곽 지역에서 특히 심했다. 거기다가 1995년 7, 8월에 자연재해가 북한을 강타했다. 열흘 동안 600mm의 장대비가 내렸다. 그로 인해 홍수가 북한 전역을 휩쓸었다. 원래 보잘것없는 추수였지만 그나마 건질 수가 없었다. 주민 50만 명이 집을 잃었고 사회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다. 북한은 유사일에 그 일회가 드문 기근에 빠지고 말았다. 껍질을 이렇게 해서 송기떡이라고 해먹다니까 아이들은 그거 먹고 뱀 빗주고 와서 병원에 강자를 파내고, 그러니까 소나무 가까운 산에 들어가면 소나무 껍질인데 다 박혀내고 소나무가 전부에서 다 죽어놓은 거지 그때. 수도 바깥 도시와 농촌에서 수십만 명이 아사했다. 1995년엔 식량과 에너지 기근이 평양에까지 닥쳐왔다. 권력층도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그때 당시 평양 가니까 그때 당시는 북한 인민들이 다 배고파 앉고 그래서 다 곤란할 때예요. 우선이 평양 인민들이 이 아파트 막 30층 40층 되는 고층 건물에 난방을 주지 않아서 완전히 돈도 다 입고 자고 도성까지 다 해놓고 자고 진짜 산역이 애들이 5살짜리 어린 애들이 다 얼어서 죽었어요. 김정일은 어쩔 수 없이 자주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포기했다. 1995년 8월 그는 유엔의 원조를 청했다. They had to bring themselves to admit to the outside world that they were experiencing this terrible famine and they needed aid. That must have been a very difficult thing to do because essentially what they were saying to the outside world is our economy isn't working and people are dying, so please help us. 외국의 소규모 자원봉사단만 입국이 허용됐다. 그중 한 명이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이었다. 그는 수도 바깥의 도시와 농촌을 돌아보고 기본적인 치료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체계가 붕괴된 사실을 발견했다. When I first went to the countryside, I realized when we're talking about North Korea's hospitals or North Korean medical system, we're talking about nothing. There is nothing inside. It's only the concrete, only the building. It's a fake. There's no hospital. There's no energy. There's no heating system. There's no running water. There's no soap. There are no blankets. There are no beds. There is nothing for the patients inside. And there was only the possibility maybe to release some pain or to help them to die because I was too late. I saw them virtually dying under my hands. 인도주의적 원조만으로 북한 주민들을 구하기에는 태부적이었다. 1995년 지혜남이 2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되었다. 그녀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굶주린 군인들이 굶주린 시민들을 갈취하고 있었다. 발부, 조선 발부 그런 사람들이 다 파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누가 감시하고 너는 내가 감시하고 서로가 감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마도 그 배고파서 배고파 죽겠다 쌀이나 언제 주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벌써 당에 대한 비난 남 모르게 밤에 자는 것도 붙잡아갔어. 그래서 어둠에 자취를 감추고 정치범 수경서나 그런 데 보냈죠. 1999년에 추산해보니 아사자가 300만 명에 달했다. 북한 인구 2,100만 가운데 거의 15%가 죽은 것이다. The
They are normal children in North Korean children's hospital. Look at their faces. They do not have any hope anymore, no future, no goal. They are depressed, they are full of fear, and they can't smile anymore. They can't laugh anymore. 식량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주민이 달아났다. 남한으로 가는 국경은 경비가 너무 삼엄해 대부분의 탈북은 두만강을 경유한 중국으로의 탈출이다. They can swim across the river, they can walk across the river if it's frozen. They risk being shot or arrested. The Chinese government considers them illegal migrants, and it has a repatriation treaty with North Korea. So the Chinese will arrest these North Korean defectors and send them back to North Korea, where they're likely to go to labor camp or worse. 그러나 탈북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3천여 명의 탈북자가 남한에 살고 있다. 저도 여기 한국에 와서야 이제 그 인권이라는 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든가.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좀 이렇게 신비했었는 게, 내가 여행증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특히 외국 나가는 것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해외 나간다는 거는 도망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남한에 와서 지금 보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잡힌 교육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교육이 됐고, 김정일과 김일성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우상화. 그러나 김정일과 김일성은 말로만 자기네가 마치 나고 인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잡아먹고. 2002년 김정일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기근이란 재앙으로 국민을 굶겨서가 아니라 대량 파괴 무기를 둘러싼 국제적 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삶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된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원조로 식량 부족을 덜었지만 북한은 문자 그대로 어둠 속에 살고 있다. Energy is North Korea's biggest problem right now. 이 야간 위성 사진이 문제를 말해준다. 한가운데 보이는 어두운 부분이 북한 지역이다. 주변의 남한과 중국의 밝은 빛이 북한을 더 어두워 보이게 한다. There's a massive shortage of gasoline and heating oil. They simply don't have the capital to buy gasoline. 경제적 빈곤, 기근,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권력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다. When Kim Il-sung died, there was widespread speculation in the West about how North Korea, really its days were numbered. It would fall soon because Kim Jong-il, all he could basically do was to swill liquor and to womanize and to watch Western movies. But in the end, Kim Jong-il surprised his critics. He consolidated power around himself, and there certainly is no question that he is the unchallenged leader of North Korea. 권력의 말기 징조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심한 국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starving its citizens.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The axis of evil speech during Bush's State of the Union was really crucial in setting the tone for American-North Korea relations and their deterioration. 관계 악화는 순식간에 위기로 변했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어겨 원자력 발전을 위한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겠다던 1994년 협약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ir view is that the United States reneged on the deal, that the United States was responsible for the delays. Many others would say that North Korea was dragging its feet and making things very difficult.
But that is certainly the spin that the average North Korean has. 미국은 북한이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2002년 10월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밀 회담에서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시인했다고 공개했다. 긴장이 일어났다. 2002년 11월 미국은 북한으로 보내는 석유 선적을 줄였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 달인 12월에 유엔 핵사찰단을 추방하고 영변 원자로에 모니터 설비를 꺼버렸다. 2003년 1월 재가동 중인 영변 원자로의 위성 사진이 촬영되었다. It's pretty obvious that Pyongyang broke its word and broke the agreement, broke a few agreements by indulging in an uranium program. And I think that's really the bottom line. 그 며칠 후 북한은 남한에 주둔 중인 미군 3만 8천 명에 대해 자기들이 불의 홍수를 퍼부을 권리가 있다며 경고했다. 남한에서는 이런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를 놓고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벌어졌다. 미국이나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 간섭하거나 어떤 터치, 노터치, 터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They regard North Korea as a country to be pitied, not a country to be feared. And that's particularly true of the younger generation. These are people in their 20s, 30s who have no direct memory of the Korean War, and they're tired of hearing their, dads and granddads and grandmothers talk about, the danger from the communists. 세대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고 북한의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남한 젊은이들은 북한을 동경하는 듯하다. 한민족으로서, one people, one Korea, 한민족으로서 많이 통일해야 되고.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북에서 아들을 잃은 탈북자에게 통일은 별 위안이 되지 못한다.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통일되기 전에 백성이 다 딱 죽을 것만 같고. 남한의 햇볕 정책으로 1998년 남북 간의 긴장 완화 협약이 맺어졌다. 그 결실의 하나로 현재 소규모의 상봉단이 DMZ를 넘어 남북을 오가며 50년 동안 갈라져 있던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의 혼란 속에 하보람 씨는 남동생 하상익과 헤어졌다. 그로부터 50년 후 그녀는 적십자로부터 남동생이 북에 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너무 벅찼죠. 너무 벅차고 처음엔 어리벙벙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나중에는 그냥 한참 있다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른 눈물이 안 나오고 살았어 하고 그냥. 그리고 그냥 막 사방에다 전화했죠. 지금 빨리 만나봐야만이 아들을 낳았어야만이 집안을 계속 대를 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가장 제가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2003년 3월 하보람 씨는 북한에 가서 남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모르겠어요. 아무리 늙었어도 전 자신 있어요. 눈이 나하고 똑같거든. 코도 똑같고. 모습은 어머니 모습이. For
for the North Korean society. I strongly hope something will happen, like in Germany, a peaceful reunification, that they can live in freedom. They will have something to eat. They are not starving anymore, and there are no more concentration camps. That would be my hope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which I like very much, because they are nice people. They are no devils with red horns. They are human beings like you and me. 통일되면 그래도 부모, 형제 묘도 가볼 수 있고 형제도 만날 수 있고 제일 소원이라고 해도 하나 없을 정도로 제일 소망하는 거죠. 뭐 북한 사람은 누구나 다 남북 통일을 원하죠.